도대체 왜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 걸까? 정화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단순한 기본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별다른 꾸밈이 없는 파란색 계열의 추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비밀번호였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몇 개의 앱들이 보였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갤러리, 메모장. 평범한 앱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메모장 앱을 눌러봤어요. 혹시 무슨 메시지라도 남겨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메모장이 열리자 여러 개의 메모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짧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병원 예약 마이너스 목요일 오후 2시, 약국에서 처방전 받기, 김 과장에게 서류 전달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화 생일 마이너스 5월 22일 잊지 말자. 정화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생일을 메모해 두다니.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혹시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다른 메모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정화가 좋아하던 흰국화 마이너스 5월에 피는 꽃. 정화 식당 주소 혹시 모르니 기억해두기. 모든 메모가 자신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정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도 열어봤어요. 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병원이나 지인들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못한 메시지함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모두 정화에게 보내려다가 취소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많이 보고 싶다. 마이너스 작성일 2주 전,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작성일 1주 전,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있으니 너무 외롭다. 마이너스 작성일 3일 전. 정화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호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갤러리도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오래된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사진, 결혼 기념일 사진, 집에서 함께 요리하던 모습까지. 정화도 잊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속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뒤흔들리며 올라왔습니다. 분노, 그리움, 안타까움, 원망. 온갖 감정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영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영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야 할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작은 식당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손님들이 떠난 후의 정적 속에서 테이블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58배 나이,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씩 두 사람 분량의 반찬을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어머, 또 이렇게 많이 만들었네.
정화는 쓴웃음을 지으며 남은 김치찌개를 들여다봤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 분량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분량 조절이 더 어려웠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던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정화가 운영하는 이 작은 식당은 동네 어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환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을 내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고 정화의 음식 솜씨를 믿고 찾아오는 이웃들이었어요. 그런 일상이 나름대로 평온했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적막감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당 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해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하지만 정화에게는 그런 목적지가 없었어요. 식당과 작은 원룸을 오가는 것이 전부인 삶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단골 손님인 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화는 능숙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분이라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어쩌면 정화와 비슷한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김 할아버지가 불쑥 물었어요. 정화는 잠깐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롭긴요. 하지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틈이 별로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지 김 할아버지가 알까요? 저녁 무렵 정화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과의 약속들이 모두 바람에 날아간 듯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영우와 함께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살림을 늘려가던 시절, 두 사람만의 소소한 일상들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갔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결국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화야, 넌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혼할 때 박영호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위로의 말인지 핑계인지 알 수 없어서 더 서운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호도 나름대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말이었을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해왔거든요. 하지만 마음이란 참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조용한 저녁 시간이면 더욱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는 우연히 옆 상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정화 씨. 그런데 말이야, 박 사장님 소식 들었어? 갑작스러운 말에 정화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아, 몰랐구나. 요즘 많이 아프시다더라고. 병원에 자주 다니신다던데. 혹시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정화는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남남이니까요. 그분도 자기 생활이 있으실 테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호가 아프다니. 무슨 병일까? 심각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상점 아주머니는 정화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부부 사이였잖아. 완전히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정화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세상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소식이 자꾸만 신경 쓰였거든요. 미워하려고 해도 잊으려고 해도 결국 마음 한구석에는 그 사람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식당 준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찬바람이 살짝 도는 이른 아침 정화는 장 보러 나섰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는 전통시장이었어요. 시장 초입에서부터 익숙한 냄새들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갓 구운 호떡 냄새, 싱싱한 생선 비린내,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까지. 정화는 이런 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혼자 사는 적막함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정화 씨, 어서 와요. 오늘 고등어가 정말 좋아요. 생선가게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2마리만 주세요. 정화는 능숙하게 장을 보며 하루 장사할 재료들을 골랐어요. 무, 배추, 두부, 그리고 각종 양념들까지. 손에 익은 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장보기를 거의 마칠 무렵 정화는 시장 한구석에 자리한 작은 휴대폰 수리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가게 앞에 붙어 있는 분실물 보관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 손님. 수리점 사장이 정화를 보더니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혹시 이정화 씨 맞으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 다행이다. 사실 손님 이름으로 맡겨둔 물건이 있거든요. 꽤 오래됐는데 아직 찾으러 안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정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뭘 맡겼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휴대폰이에요. 1달 전쯤에 누군가 가져와서 이정화님께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하고 이 근처 식당 사장님이라고 해서 찾으셔야겠다 싶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리점 사장은 안쪽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쌓여있는 휴대폰이었어요. 정화는 그 휴대폰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케이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정화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호. 선명하게 적혀 있는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지만 정화는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이름으로 맡겨진 거예요? 네, 맞아요. 혹시 아시는 분 것인가요? 정화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휴대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왜 영호의 휴대폰이 자신에게 전해져야 하는 걸까요? 누가 가져온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어제 아주머니로부터 영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아, 그분이 말씀하시길 본인이 직접 못 오시니까 대신 맡겨둔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가시는 것 같았어요. 수리점 사장의 말에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호가 직접 온 건 아니었나 봐요. 그럼 누가 대신 가져온 걸까요? 혹시 병원에서 누군가가 그분 어떻게 생기셨어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친척분 같더라고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중년 여성이라니. 정화는 영호의 누이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정화는 휴대폰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전해드리는 거니까요. 수리점 사장은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급히 그곳을 벗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 가방 속 휴대폰이 마치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존재가 신경 쓰였어요. 영호는 왜 자신의 휴대폰을 정화에게 전하려고 한 걸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혹시 마지막 인사라도 남겨둔 걸까요? 식당에 도착해서도 정화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대로 재료를 손질하고 밑반찬을 준비하면서도 자꾸만 가방 속 휴대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와 밥을 먹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뜸해지자 정화는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검은 케이스를 벗기니 익숙한 모델의 스마트폰이 나타났어요. 영호가 몇 년 전부터 사용하던 것과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정화도 비슷한 걸 쓰고 있어서 기억났거든요. 화면을 켜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어요. 4자리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열어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전해진 것이니까 열어봐도 되는 거겠죠. 그런데 비밀번호가 뭘까요? 영호의 생일, 결혼기념일, 아니면 완전히 다른 숫자일까요? 정화는 여러 가지 숫자를 떠올려 봤지만 선뜻 입력하기가 어려웠어요. 혹시 틀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침대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작은 화면 속에는 여전히 비밀번호 입력창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정화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연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정화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리라고 속삭였지만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영호가 왜 이 휴대폰을 자신에게 전하려 했을까요? 정화는 천천히 비밀번호 입력창을 다시 바라봤어요. 4자리 숫자. 영호가 즐겨 사용하던 비밀번호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생일을 쓰곤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결혼 기념일인 1015일까요? 아니면 영호 자신의 생일인 300일까요? 첫 번째로 1015를 입력해 봤습니다. 화면이 잠시 흔들리더니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같은 건 이혼 후에는 당연히 바꿨겠죠. 그 다음에는 영호의 생일을 입력해 봤어요. 302. 하지만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영호가 평소에 즐겨 쓰던 숫자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만난 날짜, 첫 키스한 날, 첫 데이트 장소의 문패번호.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런데 문득 가장 단순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생일일까요? 522, 5월 22일. 정화만의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한 상황에서 전 아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할 리는 없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정화의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0, 5, 2, 2.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정화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일까요? 화면이 잠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생일이 비밀번호였던 거예요. 도대체 왜? 아직도 나를 기억하는 걸까? 정화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단순한 기본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별다른 꾸밈이 없는 파란색 계열의 추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비밀번호였어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니. 정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훑어보니 몇 개의 앱들이 보였어요. 문자 메시지, 전화, 갤러리, 메모장. 평범한 앱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메모장 앱을 눌러봤어요. 혹시 무슨 메시지라도 남겨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메모장이 열리자 여러 개의 메모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짧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병원 예약 마이너스 목요일 오후 2시, 약국에서 처방전 받기, 김 과장에게 서류 전달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화 생일 마이너스 5월 22일, 잊지 말자. 정화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생일을 메모해 두다니.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혹시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다른 메모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정화가 좋아하던 흰국화 마이너스 5월에 피는 꽃, 정화식당 주소 마이너스 혹시 모르니 기억해 두기. 모든 메모가 자신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정화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문자 메시지 앱도 열어봤어요. 받은 메시지들을 확인해 보니 대부분 병원이나 지인들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지 못한 메시지함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모두 정화에게 보내려다가 취소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많이 보고 싶다. 마이너스 작성일 2주 전.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작성일 1주 전.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있으니 너무 외롭다. 마이너스 작성일 3일 전. 정화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영호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갤러리도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오래된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추억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사진, 결혼 기념일 사진, 집에서 함께 요리하던 모습까지. 정화도 잊고 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정화의 식당 외관을 멀리서 찍은 사진, 시장에서 장을 보는 정화의 뒷모습. 영호가 몰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자주 와서 지켜본 걸까요? 마지막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정화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취소한 기록들이 수십 번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의 기록들이었어요. 영호가 얼마나 많이 자신에게 전화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속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뒤흔들리며 올라왔습니다. 분노, 그리움, 안타까움, 원망. 온갖 감정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영호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영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넘어가야 할까요? 복잡한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잠에서 깼습니다. 영호의 휴대폰은 여전히 침대맡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화는 세수를 하고 식당 준비를 위해 나서려 했지만 결국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았어요. 어젯밤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메모장에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화는 메모 앱을 다시 열어봤어요. 스크롤을 내려보니 정말로 더 많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안했다 말할 기회가 오길. 이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정화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영호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른 메모들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정화는 비 오는 날 호떡을 좋아했지. 오늘도 비가 오네. 정화 목소리가 그립다. 화날 때도 웃을 때도.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다. 모든 메모가 자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정화는 복잡한 마음으로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메모 중간쯤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글을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또 병원에 와달라고 했다. 수진이 말로는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데, 수진이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외로워진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정화는 그 이름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일까요? 영호 주변에 그런 이름의 여자가 있었나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정화를 잊을 수가 없다. 수진이에게 미안하다. 나는 아직도 정화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수진이와 함께 있는 것이 맞는 걸까?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영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있었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화는 갤러리를 다시 열어봤어요. 어젯밤에는 자신과 관련된 사진들만 봤는데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병원 앞에서, 카페에서, 집 앞에서. 수진이라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정화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심과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자신과 이혼하고 나서 다른 여자와 지내고 있었다니. 그런데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적어도 혼자 외롭게 지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메모 내용을 보면 영호가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정화는 착잡한 마음으로 다른 메모들을 더 읽어봤습니다. 정화와 함께 먹던 김치찌개가 그립다. 정화가 만든 밥보다 맛있는 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정화의 짜증 섞인 잔소리도 보고 싶다. 이런 메모들을 보면서 정화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아래쪽에는 또 다른 성격의 메모가 있었어요. 수진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나 같은 늙은이와 결혼하겠다는 수진이가 고맙다. 하지만 정화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이 맞을까? 결혼 이야기라니.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호가 다른 여자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도 마지막 메모는 며칠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병이 악화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정화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와서 연락하면 수진이가 상처받을 것이다. 정화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끝내 하지 못할 것 같다. 정화는 그 마지막 메모를 읽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호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이렇게 휴대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병원 전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통화도 빈번했습니다. 정화는 그 수진이라는 여자가 궁금해졌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영호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요? 문자 메시지함을 다시 들여다보니 수진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병원 일정이나 약 복용에 관한 내용들이었지만 가끔 애정이 담긴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제가 죽 끓여서 갈게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꼭 연락하세요. 저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수진이라는 여자의 메시지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정화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어요. 휴대폰 속 메모와 메시지들을 확인한 후 정화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가 아프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서 정화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호가 정말 많이 아픈 건지, 그리고 휴대폰에 적힌 마음들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 속 메모에서 본 병원 이름을 기억해냈어요. 성모병원 종양내과. 무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영호를 만나게 될까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한 정화는 안내 데스크에서 박영호라는 이름으로 입원해 있는지 물어봤어요. 네, 7층 702호에 계세요.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간호사의 친절한 안내를 받고 정화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에 도착하니 복도 양쪽으로 병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702호를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혹시 영호가 자신을 보고 놀라지는 않을까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조금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영호 씨, 오늘 죽 드셔야 해요. 이렇게 안 드시면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화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영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이 헬쑥하고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영호 옆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사진에서 본 바로 그 여자, 수진이었어요. 정화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영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영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우리 결혼하면 더 잘 돌봐드릴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이야기가 정말이었구나. 정화는 문 뒤에 숨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영호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어요. 죽을 떠먹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같은 늙은이와 결혼하면 고생만 할 텐데. 영호가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저는 영호 씨가 좋아요. 건강해지시면 우리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해요.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영호가 혼자 아파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투와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있을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영호 씨, 어제 휴대폰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화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수리점에 맡겨뒀는데 내 이름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이름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전 아내 이름으로 했어. 괜찮지? 영호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예전 부인 이름을? 그냥 생각나서. 미안해, 수진아. 정화는 그제야 왜 휴대폰이 자신에게 전해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영호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까요? 영호 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예전 부인분이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정화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정화의 목소리에 영호와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영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정화야?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예요. 정화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호의 야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영호 씨 예전 부인분이세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정화라고 해요. 정화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가 영호 씨를 돌봐주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정화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비록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영호를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수진에게는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 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수진은 여전히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두 분이서 대화하세요. 수진아, 나가지 마. 영호가 말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수진은 정화에게 작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영호와 정화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영호는 정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화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저예요. 휴대폰 찾으러 왔어요. 정화가 가방에서 영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수리점에서 제 이름으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휴대폰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왜 제 생일로 해놓았어요? 정화의 질문에 영고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기다려 주었어요. 정화야, 나 많이 아파. 영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이야. 이미 삼기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담담하게 말하는 영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췌장암이라니. 정말 심각한 병이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년 전쯤에 알았어.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영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했지만 이미 늦었나 봐.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반년 동안 혼자 그런 고통을 견뎌왔다니.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어요? 무슨 면목으로 연락하겠어. 이혼할 때 그렇게 상처 준 내가.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스며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떤 분이에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어. 아들이 같은 병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많이 도와줬어. 아들을 잃으신 분이군요. 그래. 혼자 사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돌봐주고 있어. 정화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이 어떤 마음으로 영호를 돌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위로였을 거예요. 수진 씨가 결혼하자고 했다면서요? 휴대폰을 봤구나. 영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줘. 하지만 영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정화가 물었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어, 정화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휴대폰에서 본 메모들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이렇게 아픈 다음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할 때도 그랬고 그 후에도 계속. 나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 내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영호의 고백에 정화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정화야, 내 휴대폰 번호를 비밀번호로 쓴 건 너를 잊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어. 매일 그 숫자를 누를 때마다 너를 생각했어. 영호의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 생일도 챙기고 싶었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기억하고 싶었어. 정화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왜 수진 씨와?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정화야. 혼자 아픈 것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영호의 솔직한 고백에 정화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늙고 병든 사람을 이렇게까지 돌봐주는데. 영호가 말을 잇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너를 잊을 수는 없었어.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급히 눈물을 닦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수진 씨한테는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요.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너무 오래 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화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수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긴 시간 방해해드렸네요. 영호 씨 잘 부탁드려요. 정화가 수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 네. 제가 잘 돌볼게요. 수진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정화는 영호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할 말이 많았지만 수진이 있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정화야. 정말 고마워. 영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병실을 나서는 정화의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호 씨, 많이 힘드시죠? 예전 부인분을 보니까. 아니야, 수진아. 괜찮아. 영호가 수진을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화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호의 고백, 그의 아픈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하지 않은 사랑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라는 착한 여자가 상처받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의 진심을 알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호와의 만남 이후 정화는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영호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아직도 사랑한다는 것, 하지만 수진이라는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뒤엉켜서 정화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달력을 보니 5월 22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호가 항상 케이크를 사와서 둘이 조촐하게 생일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혼자 보내야 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생일은 왠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영호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욱 의미 깊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영호도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기억하고 있겠죠. 그 사람은 그런 날들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생일 당일인 5월 22일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실감이 났어요. 5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일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식당 준비를 하면서도 영호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의 야윈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서 생일을 보낼 자신도 외로웠지만 영호는 얼마나 더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긴 하지만 진짜 마음을 나눌 수는 없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정화는 갑작스럽게 결심을 했어요. 영호에게 가보자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생일인데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영호도 혹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요. 정화는 근처 케이크 가게에 들렀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주세요. 생일용으로요. 축하드려요. 몇 살 생일이세요? 이 가게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59이에요. 아, 그럼 정말 의미 깊은 생일이네요. 작은 초콜릿 케이크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영호가 기뻐할까요? 수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을 옮긴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 7층에 도착해서 702호 앞에 섰을 때 정화는 잠깐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와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정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화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정화님?
수진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영호는 정화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정화야. 오늘이, 네, 제 생일이에요. 정화가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 상자를 들어보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 해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화야. 미안해. 케이크도 못 사주고. 괜찮아요. 제가 가져왔으니까요. 정화는 케이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니에요. 같이 계세요. 수진 씨도 같이 케이크 드시면 좋겠어요. 정화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두 분이서 시간 보내세요. 저는 커피 마시고 올게요. 수지는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 했어요. 그때 영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나 할 말이 있어. 수진이 멈춰섰어요. 영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갑자기 그러세요?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나는 아직도 정화를 사랑하고 있어. 영호의 고백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호 씨,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마음만은 어쩔 수 없더라. 수진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영호 씨가 저를 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정화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수진 씨,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영호 씨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도 왜? 영호가 물었어요. 외로웠거든요.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영호 씨라도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수진의 솔직한 고백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분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화님, 영호 씨 잘 부탁드려요. 수진 씨. 정화가 말을 걸려 했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은 영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영호와 정화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영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당신 마지막까지 나 생일로 비밀번호 걸어놨더라. 정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정화야. 사랑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했어. 나도 미워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정화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초를 켜고 소원을 빌고 함께 불어끄는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마치 예전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정화에게 가장 의미 깊은 생일이 되었어요. 영호는 생일 케이크를 함께 나눈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화가 병원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정화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영호는 조용히 눈을 감은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영호의 친척들과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지만 그리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화는 상주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혼했지만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영호의 형이 부탁했거든요. 장례식 내내 정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 후회,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영호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행복했던 신혼 시절,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던 마지막 시간들까지. 정화 씨, 고생 많으셨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돌아갔어요. 정화는 예의를 지켜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정말 떠났구나 하는 실감이 점점 들었거든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정화는 혼자 빈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삭였어요. 미안해, 영호야. 나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영호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 작은 기계 안에는 영고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메모장을 열어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스크롤을 맨 아래까지 내리니 가장 최근에 작성된 메모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화가 병원에 케이크를 가져간 그날 밤에 쓴 것 같았어요. 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메모를 열어봤습니다. 정화야, 넌 내 평생의 비밀번호였다. 그 짧은 한 줄을 읽는 순간 정화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영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변하지 않은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평생의 비밀번호라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정화는 그 메모를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미워하려 했지만 결국 미워할 수 없었던 사람,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사랑이 이제 정말 영원히 끝났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화는 영호가 살던 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영호의 형이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정화와 관련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정화가 만들어준 수제 쿠키통,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 서랍 안에서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정화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정화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먼저 가서 미안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끝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우리가 이혼한 것은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아무리 다가와도 나는 벽을 쌓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나는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내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메모해둔 것도 모든 게 너를 잊지 못해서였어. 이제 나는 떠나지만 너는 행복하게 살아줘.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웃으며 살아줘.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정화야. 내 평생의 사랑아. 편지를 다 읽은 정화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영호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웃으며 살라고. 그것이 영호의 마지막 바람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화는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잠깐 급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호의 죽음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화는 영호의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켜봤어요. 522. 자신의 생일을 입력하니 여전히 화면이 열렸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정말 끝까지 내 생일로 비밀번호 걸어놨네. 그날 밤 정화는 영호의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호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들은 정화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닌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도 생겼어요. 영호가 바랐던 대로 웃으며 살아가겠다고 정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